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피노자의 정치론 강독을 하겠습니다. 서론을 오늘은 본격적으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스피노자의 정치론이 집필된 배경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47쪽입니다. 제1장 서론인데요. 첫 단어가 이렇습니다. 정서에 우리는 시달린다. 라틴어 원문을 나중에 이제 책을 구입하시면 라틴어가 대역으로 되어 있어서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에 우리는 시달린다. 아펙투스. 이 책의 첫 번째 단어가 아펙투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말로 정서로 번역할 것이냐, 정념으로 번역할 것이냐, 감정으로 번역할 것이냐, 뭐 정동으로 번역할 것이냐, 학자들 사이에 약간 이견도 있고 논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스피노자의 핵심 저작인 윤리학에서 기존의 번역본이 이제 정서라는 번역어를 선택했고, 또 스피노자 철학의 전문가들도 주로 이제 정서라고 하는 표현을 더 선호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따르고 있는데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룰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 문장은 되게, 물론 우리 한국어 문장도 문장 순서가 되게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밥을 나는 먹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렇지만 먹으러 간다 나는 밥을 이렇게 얘기하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그 점에서 한국어도 문장 순서가 비교적 조금은 자유롭다고 볼 수 있지만 서술어가 막 앞으로 오거나 할 정도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라틴어의 경우는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어디 마음대로, 저자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데요.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단어를 되게 앞에, 맨 앞에 두고요. 그 다음으로 강조하는 단어를 맨 뒤에다 놓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단어가 어디에 놓이더라도 각 단어가 문법적 기능에 따라서 모양새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독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어가 아펙투스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국어로도 이 아펙투스가 첫 단어라는 것을 강조해서 밝히기 위해서 정서에 우리는 시달린다 이렇게 제가 옮겼습니다. 라틴어로는 affectus quibus conflictamur. 여기 이제 conflict라는 단어가 보이죠? 영어, 현대어에서 이제 conflict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이 conflictamur, 우리가 conflictamur, 뭔가 영어의 컨플릭트가 충돌, 갈등 이런 뜻이죠. 그것처럼 라틴어에서도 이 컨플릭타모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동태예요. 우리가 막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충돌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정서 때문에. 정서가 우리를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피노자 정치론의 첫 문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피노자의 정치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출발도 아펙투스고 해결해야 될 과제도 아펙투스고 해결책 또한 아펙투스입니다. 정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투성이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지금 또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늘 거친 소리들을 내뱉죠. 그러다 보니 또 뭐 지지자들도 서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정서에 의해서 정서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문장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이 정서를 마치 인간이 자기 잘못 때문에 빠지게 되는 악덕처럼 간주한다. 자, 우리 안에서 정서들이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냥 꾸짖거나 혼내고 또는 부정하고 터부시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거나 단지 결심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정치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 그 사람들을 쯧쯧쯧쯧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이 아니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즉 나쁜 놈을 빼고 착한 놈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거나 나쁜 놈이 회개하고 착한 놈이 되면 정치적으로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이 철학자들의 오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이 정서를 마치 인간이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잘못한다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빠지게 되는 악덕, 덕이 아니라 악덕, 선덕이 아니라 악덕, vice죠. virtue에 반대되는 vice라고 보통 흔히 간주한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비웃고 한탄하며 조롱하고, 왜 비웃어요? 왜 한탄해요? 왜 조롱해요? 쯧쯧쯧쯧. 저 악덕도 해결하지 못하다니, 악덕에 빠져서 허우적대다니, 그러면서 또 한탄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스스로 거룩해 보이기를 원해서 욕하곤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정치 사회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죠. 뭐냐면 남의 악덕을 비웃고 한탄하고 조롱하고 욕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나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욕구가 사람들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철학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철학자들이 그렇게 비판하지만 정작 철학자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난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마치 자신은 그 비난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비난의 대상이 아님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현상이 우리 일상사회에서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이 책 전체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입장인데 인간의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귀족도, 평민도, 왕도, 신하도 모두 다 인간인 한 이런 인간들이 흔히 빠지는 이 악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철학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호도하면서 비웃고 한탄하며 조롱하고 또는 욕하곤 한다. 아, 인간들이 어쩜 저렇게 한심할까? 쯧쯧쯧쯧. 정치인들은 왜 하나같이 저 모양일까? 쯧쯧쯧쯧. 이렇게 우리가 흔히 남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 본인은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런데 스피노자는 그런 식의 생각이 그들은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 갖가지 방법으로 찬양하고 정작 그들이 이상화하는 인간의 본성은 현실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을 막 이타적으로 돕는다든지 자기를 기꺼이 희생한다든지 또는 뭐랄까 뽐내고 싶은 마음을 다 억누르고서 겸손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우리가 이상적으로 찬미하는 그런 덕들, virtuous한 모습, 유덕한 모습, 덕스러운 모습은 현실에 실제로 있는 본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애매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본성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데 다르게 나타난 발현태가 다른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 갖가지 방법으로 찬양하고 실제로 있는 인간 본성을 말할 때는 공격을 가한다. 예를 들어 인간이 이기적이라거나 인간이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다거나 남이 가진 것은 자기도 가지고 싶어하고 남 위에 있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또는 뽐내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면 왜 인간 본성을 그렇게 나쁘게 보느냐. 대표적인 표현들이 있죠. 성선설, 성악설. 이 말 자체가 이미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면, 스피노자식으로 보면 사람의 본성적인 모습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타고난 모습, 내추럴한 모습, 타고난 모습을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하면 그것을 선악설이라고 얘기하는 이 프레임,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데 그걸 선악이라고 얘기하고 실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있지도 않은 본성을 성선설이죠. 왜 이걸 좋은 본성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마치 실제 있지도 않은 이상적인 모습을 선한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실제 있는 본성을 악한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의 이분법이나 이런 식으로 인간의 본래 모습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로써 자기가 신성한 일을 행하고 지혜의 정상에 도달한 줄로 믿는다. 앞에서 한 얘기하고 똑같죠. 뭐예요? 스스로 거룩해 보이기를 원해서 욕한다. 그 말하고 똑같이 이로써 자기가 신성한 일을 행하고 즉 현실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한탄하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그럼으로써 자기가 신성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 원래 타고난 것이 아닌 것을 막 찬양하는 것을 마치 신성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혜의 정상에 도달한 줄로 믿는다. 어때요? 여러분들 충격적인가요? 아니면 뭐 당연한 얘기 같은가요? 이 서론에서 스피노자가 언급하는 이 스토리가 이 정치학 전체에서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생각의 선구자라고 하면 먼저 앞서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당시에 굉장히 큰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권하는 내용들은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매우 악한 행동들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선악, 기존의 선악 구분,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모습을 악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면서 있지도 않은 본성을 선으로 포장해서 자꾸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것을 마키아벨리는 이 이분법을 부정하고 정치 현실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했다면 바로 그런 흐름을 스피노자도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을 있는 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기를 바라는 대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자, 300년 정도 후일까요? 1900년대 초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법한 사람이죠. 막스 베버.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고등학교 윤리 시간 뭐 이럴 때 배울 텐데 그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실과 당위. 이걸 독일 말로 자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당위. 졸렌이라고 부르죠. 이제 독일어의 조동사, 영어의 쉘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조동사고요. 이건 비동사예요. 어떻다는 사실과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는 범주적으로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자, 스피노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을 있는 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기를 바라는 대로 파악하고 있다. 철학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스피노자가
결국은 어떤 뭐랄까 바람직한 모습 자체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바람직한 모습을 어디에서 도출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하늘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이 세계의 바깥에서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신으로부터 받았다 또는 이 세계 바깥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했을 뿐이죠.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것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고서 사실, 실제 현재 인간의 모습을 부정하고 매도하고 비웃고 한탄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스피노자의 문제의식이에요. 자,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사실에서 뭔가를 찾아내서 사실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그냥 사실과 무관하게 당위를 뜬금없이 찾아내는 거죠.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그 당위가 왜 당위인지는 증명하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초월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실 위에 덮어 씌워요. 그 다음에 사실을 비난하고 부정하고 당위를 열심히 띄우죠. 칭찬해요. 자, 이런 식의 당위적 주장들 또는 도덕주의적 주장들이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스피노자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진리에, 자연적 사실에 참된 삶의 기반을 두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데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이비 과학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뭐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어떻고, 무슨 뭘 먹으면 좋고, 이런 엉뚱한 비과학적 정보들이 마치 지식인 양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비과학적이기 때문이죠. 뭐냐면 자연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연적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거는 뭐가 있나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그냥 어디선가 그것이 근거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죠. 바로 그런 것이 사실 현재의 모습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피노자의 생각은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의 몸의 진리에 근거해서 그 질병을 치료해야 하듯이 사실, 인간의 본성, 인간적 사실, 사회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어디선가 뚝딱 하늘에서 떨어진 진리를 나만 아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주위를 둘러보세요. 정치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 결과적으로 철학자들은, 자, 철학자들을 막 지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철학자들은 바로 이런 식의 근거 없는 당위들만 주장하는 그 당시의 철학자들과 관념 철학자들과 또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또는 지식인인 척하면서 사실상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무당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또는 실천하면 정말 나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윤리학 대신, 자, 지난 시간에 스피노자가 쓴 책 윤리학, 신학정치론 얘기했죠. 그 윤리학입니다. 그런 윤리학, 알고 실천하면 나에게 궁극적으로 이로움을 주는 그 윤리학을 제시하지는 못하면서 풍자소설이나 썼다 이거예요. 풍자소설이 뭐예요? 현실을 그냥 조롱하는 거죠. 물론 조롱에서도 우리는 쾌감을 느껴요. 조롱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뭔가 때로는 꽤 큰 통찰을 얻기도 하죠. 아, 우리 현실이 정말 이 모양이구나.
정말 우리가 정말 개판 5분 전 상황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거 깨닫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풍자소설 읽으면 풍자소설로처럼 세상을 조롱하면 해결이 되나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좋죠.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휴지 사재기하고 또는 뭐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 벌어져요. 그럼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풍자할 수 있죠. 그럼 풍자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갑자기 물자 부족 사태가 해결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풍자는 그냥 풍자에서 그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그것이 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에 적용될 수 있는 정치학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자, 정치학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에 적용돼서 모두에게 이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윤리학, 철학은 이로움을 가져다 주죠. 궁극적 이로움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모두에게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치학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스피노자는 지금 이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학자들 또는 지금까지의 지식인들 뭐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과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당위를 어디선가 찾아내서 일방적으로 훈계나 하고 있고 조롱이나 하고 있고 비웃고 한탄하고 조롱하고 욕함으로써 현실을 개선하는데 아무 도움을 못 줬고 기껏해야 풍자소설이나 썼고 제대로 된 정치학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 뭔가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작업을 더 위대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대비 효과를 만드는 거죠. 이른바 스토리텔링 전략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론에서 극적으로 자기가 하는 작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정치적 의미 또는 학문적 의미 또는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거죠. 기껏해야 그들은 뭘 했냐? 키메라라고 여겨질 법한 정치학을 또는 유토피아나 시인들의 저 황금 시대에 실천될 수 있을 법한 그러나 정작 그곳에서는 당연히 가장 덜 필요할 정치학을 만들었다. 키메라라고 하는 가수도 등장을 했었는데 되게 이렇게 화장 분장 굉장히 요란하게 하고 모차르트 오페라 그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의 그 노래를 뭐 부르면서 되게 유명했었죠. 그때 아무튼 키메라라고 하는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키메라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자, 키메라라는 말은 신화에 나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허구적 괴물 존재, 허구적 존재의 이름인데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고 염소의 몸을 가지고 있고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고 불을 뿜는 괴물이다. 뭐 이상한 조합물이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키메라라는 말은 구체적인 어떤 존재를 가리키기보다는 비현실적인 것들의 조합 이런 말입니다. 뭐냐? 기존의 학자들이 현실 속에 없는 것들의 조합을 만들어냈다 이 얘기예요. 현실 속에 없는 것들, 좋은 것만 자기 머릿속에 관념 속에서만 좋은 것들을 온갖 갖다 놓고서 뭉쳐놓으면 그것이 좋으냐? 좋다는 말은 뭐냐? 실제에 유효해야 좋다는 거지. 실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좋음일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메라로 여겨질 법한 정치학을, 즉 현실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치학을 비현실적인 것들의 기묘한 조합에 불과한 정치학을 썼다. 또는 유토피아나 시인들의 저 황금 시대에 실천될 수 있을 법한, 자, 유토피아라는 말 여러분들 아세요? (16세기에) 스피노자가 (17세기) 사람이라고 그랬죠. 한 세기 앞에 그리고 이제 (17세기) 아마 초반 중반까지 살았죠. 영국 사람인데요.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학식이 깊은 사람이었고 법률가였고 그리고 실제 정치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한 세기 전에 16세기예요. 그러니까 헨리 8세 시절에 헨리 8세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몰라도
뭐 너무 막 당황하거나 자책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모르면 적어놨다가 검색해 보시면 돼요. 헨리 8세는 영국의 왕이 16세기 영국의 왕인데 영국의 국교회를 창시한 왕입니다. 흔히 이제 대중문화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왕비하고 헤어지고 싶어서 교황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혼을 강행하고 결국은 이제 카톨릭 신자였다가 신교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혼을 강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교도가 돼버린 사람이죠. 그 앤 불린이라고 하는 어쨌든 스캔들이죠. 그 스토리는 뭐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헨리 8세 시절의 장관이었어요. 법률 장관. 그런데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러니까 교황을 따랐죠. 그런데 왕이 결국 자기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을 강행하니까 반대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책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유명한 책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근데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 제목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냐면 이 일종의 이제 말장난인데요.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우라는 것은 우로도 읽을 수 있지만 유로도 읽을 수 있죠. 우리가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유토피아지만 라틴어식으로 발음하면 우토피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는 그리스어에서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그리고 토피아는 그리스어로 토포스, 땅이란 뜻입니다. 땅, 장소, 없는 장소.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nowhere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토피아.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어로 에우라는 것은 좋다는 뜻이에요. 좋은. 그런데 이걸 다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U가 되죠. 그러니까 우토피아일 수도 있고 유토피아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장난을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 제목을 통해서 토마스 모어는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지만 동시에 좋은 곳이다. 우토포스이지만 우토포스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토피아라는 책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재밌는데요. 토마스 모어도 등장하고요. 또 다른 인물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대개 이 16세기까지의 유토피아 서적들, 유토피아 장르, 문학은 되게 소설 형식을 띠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듣거나 이런 형식으로 스토리가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류를 해서 어디를 갔다가 왔는데 그곳에는 어떻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홍길동전도 비슷합니다. 홍길동도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율도국이라는 곳에 가서 따로 나라를 세우죠. 그것처럼 현실에서 우리가 머리로, 즉 현실에서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없을 때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당위를 만들어서 그려서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지금 유토피아나 자, 이거는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어떤 문학 장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이 유행이었어요. 이탈리아의 토마스 캄파넬라라고 하는 사람은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마찬가지 그런 유토피아를 또 묘사했고요. 그 외에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유토피아 문학들이 이제 유행을 하는데 이런 유토피아라고 하는 상상은 고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덴 동산 어떤가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풍요로운 곳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의 장소죠. 벌거벗고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이 신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되게 뭐랄까요, 순박한 뭐 이런 걸 의미하죠. 에덴 동산은 동물과 인간이 전혀 적대적이지도 않아요. 서로 매우 말도 통하죠. 뭐든지 다 따먹을 수도 있고요. 풍족한 곳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대인들은 황금 시대라고 불렀어요. 골든 타임스. 왜 황금 시대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황금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황금 시대에서, 자, 황금보다 급이 낮은 게 뭘까요? 은, 금은 동 그러잖아요. 금 시대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은 시대. 그럼 은 다음에는 동 시대. 동 다음에는 철의 시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쁜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영화도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노아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일종의 이제 철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문명을 점점 진보하는 시간의 역사라고 보면 청동기에서 철기로 나아가는 것은 문명의 발전이에요. 청동에서 철로 나아가면 좋은 게 뭐냐면 농기구가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무기가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청동검을 쓰는 사람을 철검을 쓰는 사람이 이기죠. 반대로 청동기는 그 이전의 시대하고 비교하면 석기 시대 이런 시대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진보한 문명이에요. 자, 이걸 문명의 발전으로 보는 시각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이건 사실 후대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들을 타락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기도 없이 살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서로 평화롭게 지냈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석기, 뭔가 돌도끼 같은 걸로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동검을 만들어서 사람을 찌르고 나중에는 철기를 가지고서 점점점 왕국을 세우고 더 높은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다는 것을 동시에 더 나쁘다고 보는 시각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대로 더 거슬러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살던 황금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참 좋았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제가 대중문화를 워낙 좋아해서 대중문화를 예로 많이 드는데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아스달 연대기도 그렇고 이 안에서는 그런 무기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족은 철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층의 위치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밑에 복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의 불평등과 하이어라키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이 없던 시절이 과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압제 속에 살던 민족들, 뭐냐면 강하지 못해서 강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아, 옛날 고대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자, 이집트 얘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저 모세 이야기에서도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집트인들이 뭐 피라미드 쌓고 이집트의 파라오, 이건 절대 군주죠. 엄청나게 강력한 왕이 있고 거의 신의 아들, 신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고 거기에 노예로 끌려와서 히브리인들이 벽돌 만들고 그 벽돌을 날라다가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고 하는 이런 스토리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더 강해져서 이놈들을 무너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평화로웠던 시절, 자기 조상들이 애초에 왔던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신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은 참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그곳으로 가는 이 스토리는 더 발전한 미래로 나아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과거의 행복했고 평화로웠고 평등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스토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스피노자 시대는 17세기까지는 18세기까지도 진보라고 하는 관념이 없었어요. 진보라고 하는 관념이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사물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순환적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모든 것은 부식하죠. 음식은 썩어요. 네덜란드에 스피노자가 살던 시절에 17세기 네덜란드의 회화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네덜란드 황금기에 부자들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상업적으로 세계 최고의 도시였으니까 암스테르담은 돈이 넘쳤어요. 넘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투기도 발달을 했고요. 그래서 투기할 데가 없어서 심지어 튤립에도 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튤립이 작황이 어떨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선물 거래를 하면서 투기를 할 정도로 투기 시장이 발달했을 정도로 돈이 넘쳐났어요. 그러면 과거에 땅을 가지고 있던 귀족이 아니라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상인들이 그 돈을 어디다 쓸까요? 쓸 데가 없으니까 투자도 했지만 또 도박도 했지만 때로는 사치도 하죠. 그래서 화가들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과거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림 뭐냐면 초상화죠. 귀족들이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귀족 집안 또는 뭐 돈 많은 집에 가면 대대손손 조상들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하고 싶은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르주아들이, 돈을 번 상인들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화가들한테 내 초상화도 그려주시오 라고 해서 자기들도 귀족들처럼 흉내내고 폼 잡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화가들이 또 늘어나겠죠. 그럼 화가들이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부자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돈이 많아지면 또 뭘 할까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실험적인 그림들, 새로운 그림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17세기 네덜란드 회화가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17세기 네덜란드 회화 중에 하나의 이 재미있는 장르가 있는데 바니타스라는 겁니다. 바니타스, 베니티, 영어로 얘기하면 베니티, 라틴어로 바니타스라고 하는 어떤 장르의 회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의 미술관들 가면 17세기 네덜란드 회화 코너에 뭐 해골이 있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썩은 과일이 있는 그림, 그런 과일에 막 그 똥파리 꼬여 있는 그림, 그 다음에 꽃이 시들어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책도 놓여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함께 놓여 있는데, 이런 식의 그림의 주제의식이 뭐냐? 바니타스예요. 이미 찾아봤나요?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소멸하고, 썩고, 또는 가변적이고, 그러니까 가장 긍정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건 그냥 가변적이라는 얘기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고 뭉개질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 자체가 그렇고, 우리의 지능, 지성도 그렇고, 우리의 시력, 우리의 모든 좋다고 우리가 셀러브레이팅하는, 우리가 찬미하고 예찬에 맞이하는 이 모든 것, 미모도 마찬가지고 다 사그라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회화로 표현하는 것이 17세기 화가들의 한 유행이었어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토피아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17세기 또는 유럽 서양 사람들이 진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때로 과학 지식과 관련해서 이제 믿는 프로그레스, 전진이라고 하는 관념이 19세기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세상은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생로병사 해서 순환한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이 퇴보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결국 점점 죽어가고 모든 자연 만물도 점점 썩어가고
어떤 것 또한 시간의 힘을 견디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빠지는 것이지 좋아지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언제 있어요? 과거에 있는 거죠. 저 어디에? 황금 시대에. 그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유토피아인 거죠. 그것을 공간적으로 없는 곳에서 찾으려는 문학적 시도가 16세기에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좋아진다고 하는 확신은 어차피 없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스피노자는 49쪽 맨 윗줄입니다. 스피노자는 뭐라 그러냐면 유토피아나 시인들의 저 황금시대. 왜 시인들의 황금시대일까요? 시인들이 고대의 황금시대를 예찬했거든요. 시인들이 노래로 부르는 저 황금시대에나 실천될 수 있을 법한, 즉 뭐예요? 어느 누구도 남을 해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다 나누고 어린아이가 사자 입에다 손을 넣어도 사자가 물지 않고 이런 식의 묘사들이죠. 그러나 정작 그곳에서는 당연히 가장 덜 필요할 정치학, 그런 곳에 정치학이 왜 필요하겠어요? 정치가 왜 필요하겠어요? 왜? 모든 사람이 갈등이 없는데. 자, 아까 이 책의 첫 단어가 affectus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affectus quibus conflictamur. 우리들은 정서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정서들이 막 지지고 볶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치를 어떤 정치가 필요하냐? 사실에 근거한 정치학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학자들은 정서에 예속되어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마치 그런 인간이 아닌 것처럼 가정한 유토피아나 고대의 황금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것들을 기묘하게 결합해서 키메라 같은 비현실적인 조합물을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정치학이라고 떠들어댐으로써 현실을 바꾸는데 하나도 기여를 못했다, 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성을 가진 모든 학문 가운데 정치 이론이 현실 그 자체와 가장 맞지 않다고 여겨지고, 정치 이론이야말로 실천성을 가진 학문 중에 가장 실천성을 가진 학문이죠. 그러니까 의학도 실천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죠. 법학도 실천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죠. 심지어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철학도 실천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에요. 윤리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온갖 실천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들 중에 정치학이 가장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정치학을 여기에 근거해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 또한 마키아벨리를 떠올리는데요.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키아벨리는 14세기 말 15세기 초 이탈리아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활동했던 정치가예요. 이 사람이 로마 역사를 공부하면서 로마사를 읽으면서 거기에 주석을 붙입니다. 강의를 합니다. 로마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의사들 또는 의학을 공부할 때 뭘 배워야 될까요? 물론 의학을 공부할 때는 의학 용어들도 외워야 되고 신체의 각 부위들의 명칭도 외워야 되고 다 외우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임상 연습을 할 때는 임상 케이스들을 연구할 거예요. 어떤 환자의 증상과 그 증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과거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글로라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 임상 경험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임상 경험이 없는 의사한테 가겠어요? 아니면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가겠어요? 그러니까 임상 경험을 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또는 글로
과거 다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경험들을 간접적으로도 공부해야 되지만 직접적으로도 경험을 해야 우리가 균형이 잡혀 있는 이제 의사가 탄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법률가도 마찬가지예요. 뭘 공부하나요? 법학 공부할 때 뭘 공부할까요? 다 판례들을 공부하는 거죠. 판례. 과거의 판례. 과거의 판례들을 일단 처음엔 글로 배워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의 재판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현실의 매우 애매모호한 점들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거기에 적용해 보면서도 계속해서 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총 쏠 때 0점을 조정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 실물 감각을 몸소 또 체득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학이 됐건 법학이 됐건 다 실천성이 있는 학문인데, 그 학문들은 무엇보다도 현실에 근거하고 과거의 무수히 많은 경험 데이터들을 배움으로써 의미 있는 교훈을, 결론을 도출하는 반면에 당대의 정치가들이 성경책이나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현실에 근거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역사를 보겠다는 거죠. 역사. 역사 속의 정치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치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자기의 정치적 경험을 결합해서 현재에 유효한 교훈을 도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피노자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천성을 가진 모든 학문 가운데 오히려 정치 이론이 현실 그 자체와 가장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런 현실,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얘기죠. 그래서 공화국을 다스리는 일에,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모두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 이론가나 정치 이론가나 철학자, 정치 철학자가 가장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 1절의 내용은 자기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학문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대비시켜서 강조하기 위해서 좀 다분히 앞세대의 또는 동시대의 이론가들, 철학자들, 신학자들 또는 사변적인 사람들, 또 미신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최대한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일종의 이제 수사 전략, 수사적 전략,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1절의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따져봤는데요. 예, 시간이 뭐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처음에야 뭐 할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할 얘기가 이제 누적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복습을 해서 보다 보면 뒤에 가서는 훨씬 더 이야기 속도가 날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 번 텍스트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